여기 그림에서 보면 아래편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루시라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아프리카의 아마 뭐 케냐나 탄자니아의 고원 지배양에서 한 200만 년 전에 살았었던 최초의 인류라고 하긴 좀 뭐하고 유인원 정도 그런 인류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 북경인이 있죠. 북경인은 한 50만 년 정도.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 자바인 여기도 한 비슷한 50만 년. 뭐 이 정도 했다가 하이델베르크의 네안데르탈 이곳에서 네안데르탈인이 탄생을 했고, 그러고 한 만 년쯤 후에 크로마뇽인이라는 이제 인류와 비슷한 사람들이 이제 탄생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흔히 사피엔스라고 부르죠. 이 네안데르탈인들은 여기 28페이지의 닷새줄에 보면 지금의 우리보다 생각하는 능력이 뒤떨어졌을 것이다. 요컨대 우리보다 깨무는 힘은 훨씬 뛰어나지만 생각하는 능력은 떨어지는 사람들이 오래전에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자, 이런 그 인류 비슷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크롬망인용인도 같이 살고 있었다. 이게 그 역사 이전의 인류의 삶이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중간으로 가면 우리 선조들은 이미 200만 년 전에 돌멩이를 도구로 사용한 것 같다. 이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시절이 되겠죠.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두개골 중 하나는 700만 년 전쯤인 것으로 추정된다. 요 곰브리치 세계사를 읽어보면요, 현재 나와 있는 새로운 지식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강의해드리면서 요건 좀 잘못됐다는 것들 지적을 해드릴 텐데, 여기 대표적으로 지금 700만 년 전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곰브리치가 이 책을 쓴 게 1936년이거든요. 그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좀 발달되지 않은 그런 과학적 지식이 좀 부족한 때여서 잘못 인식된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새롭게 인식이 바뀐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제가 해설을 좀 드리려고 하고, 이 곰브리지 세계사의 조금 어찌 보면 좀 단점이라고 할 것은 1936년에 유럽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좀 유럽식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것은 잘못됐다, 그 다음에 요즘엔 좀 다르게 생각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네안데르탈인이 이렇게 살았고, 여기 이제 사람들 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약간 키가 작은 이런 유인원들이었죠. 그래서 호모 허빌리스 도구를 다루는 사람들 이렇게 변해갔고, 호모 에렉투스 50만 년 전으로 가면 거의 직립보행으로 가죠. 뇌도 조금씩 커지고, 그러면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렌시스 네안데르탈로 가면 두개골도 커지고 턱은 좀 앞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크로마뇽인 정도 가면 두뇌는 조금 작아졌지만 신체의 모습은 거의 오늘날의 사피엔스랑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가더라. 요 내용은 우리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책에 보면 요 앞에 편이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31페이지에 이제 5번째 줄에 가면 첫 번째 줄부터 보면 이런저런 도구를 발명한 원시인들이 있었다. 인간은 도구를 쓰는 사피엔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숭이와 이렇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 거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다. 도구는 그냥 나뭇가지나 돌이었고, 그 다음에 돌멩이를 깨서 뾰족하게 만든 망치들도 땅속에서 많이 발견된다. 이것이 타제석기, 마제석기 이렇게 있겠죠. 당시 도구는 모두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시대를 석기 시대를 부른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그리고 당시에는 추운 날이 잦았고 지금보다 훨씬 추운 날도 많았다. 이거를 이제 빙하 시대라고 부르죠. 빙하 시대는 뭐 5만 년 전부터 한 2만 년 아니면 15,000년 전까지
쭉 이어져 왔고, 지금은 그 빙하가 끝난 좀 간빙기라고 할 수 있어요. 날씨가 좀 따뜻해진. 그리고 당시에는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았고 거대한 빙하는 평지 깊이까지 밀려와 있었다. 이때 사람들은 혈거인이라고 부르는 동굴 속에 살았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맨 32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빙하기는 상상도 못할 만큼 지속되었다. 그런데 빙하기가 수만 년간 지속된 것은 원시인들에게 오히려 다행인 일이었다. 자,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 지금 그 지도가 나와 있죠. 오늘부터 저랑 함께하는 이 곰브리지 세계사의 지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인류가 대략 20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탄생해서 전 지구로 퍼졌다라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다가 4만 년쯤, 5만 년, 4만 년쯤 되면 네안데르탈인이 탄생을 했고 크로마뇽이 있었고, 그 다음에 7만 년쯤에는 중국 땅 동남아에서부터 5만 년쯤에는 호주나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아까지 쭉 가고요. 기원전 1500년 전에 뉴질랜드까지 사람들이 건너갔고요. 그 다음에 빙하기에 아시아와 아메리카가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메리카에 살던 사피엔스가 베링해를 건너서 아메리카로 이주를 했죠. 그래서 12,000년 전쯤에는 북아메리카에 인디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 거고, 그 사람들이 멕시코나 중남미를 거쳐서 남아메리카까지 쭉 이동을 합니다. 이게 인류가 퍼진 어떤 경로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러면서 인류가 많은 동물들을 멸종시켰습니다. 지구상에 살던 특히 매머드 같은 코끼리의 조상격인 매머드, 그다음에 북미에 살던 포유류들을 대부분 멸종을 시켰고, 가장 최근에는 뉴질랜드에 날지 못하는 새들,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유대류들, 디프로토돈 같은 이런 것들을 멸종을 시켰다. 그리고 지금 멸종 예정, 19세기, 20세기에 인류가 지구상에 많이 퍼지는 바람에 아프리카 초원의 거대 동물들이 멸종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코끼리나 사자나 하마나 개체수가 점점 줄고, 바다에도 고래, 참치, 이런 돌고래 이런 것들이 이제 멸종 중에 있는 거죠. 인간이 지구를 쭉 퍼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3페이지 아래 보면 원시인들은 진흙에 구워 토기를 만들 줄 알게 되었다. 곧 멋진 것을 만들어내 거기에 무늬를 새겨 넣었다. 그러면서 이 원시의 미술이 이때 탄생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신석기 시대가 끝날 무렵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인 기원전 4,000년경에는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도구를 만들게 되었다. 새로운 방법은 금속을 이용한 것이다. 금속이 뭐냐면 녹색의 돌을 불에 녹여 구리를 얻어냈다. 근데 구리는 굉장히 무른 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쓰지 못하고 구리는 무척 연했기 때문에 단단한 돌보다 더 빨리 무뎌졌다. 그래서 구리에다가 어떤 다른 금속을 섞으면 구리가 훨씬 단단해진다는 것을 알아냈던 것이다. 이 금속은 바로 주석이고, 그래서 주석과 구리를 합금을 하면 이제 청동이 됩니다. 청동으로 투구, 칼, 도끼와 솥, 팔찌, 목걸이를 만들었던 시대를 청동기 시대라고 하죠. 흔히 기원전 한 1000년, 지역에 따라서는 기원전 1500년 요 정도까지가 청동기 시대. 철기가 기원전 1200년, 한 1000년 이때쯤에 철기가 발명이 돼서 그 이후를 철기 시대라고 하죠. 요게 이제 역사 이전에, 역사 기록이 나오기 이전에 시대가 흔히 선사시대라고 부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갑니다. 36페이지. 본격적으로 역사시대로 가보죠. 3장, 나일 강변의 나라. 자, 서양 문명, 이 곰브리지 세계사의 주요 내용은
서양 문명입니다. 유럽 역사를 거의 대부분 다루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의문점을 좀 해결하고 가야 되겠네요. 서양이란 어디를 서양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보시면 뭐 서양과 동양 이렇게 얘기할 때 흔히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동양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터키의 가장 큰 도시인 이스탄불 같은 경우는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곳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기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 터키나 시리아, 여기 레바논, 이집트 이것은 유럽 문화와 분리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문화적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동양, 서양이라고 하는 또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동양은 어디냐면 싱가포르, 말레카 해협 동쪽을 동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로 치면 한중일 정도가 동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넓힌다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동남아시아 정도를 할 수 있는 거고, 문화적으로 구분한다면 이 중동지방, 이라크, 뭐 이란, 이집트, 터키 이쪽은 다 서양 문화권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중동 지방에 할 수 있는 여기 비옥한 초승달지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쪽에서 탄생한 문명이 유럽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쪽과 유럽은 분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서양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데요. 과연 인도가 동양이냐 서양이냐 뭐 이렇게 따지면 좀 넣기 좀 애매한 경우가 인도라 할 수 있고요. 인도의 그러니까 서쪽은 서양이고 인도의 동쪽은 동양이다 이렇게 흔히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서양 문명의 발상지가 비옥한 초승달지대다라고 헨리 브레스테드라는 사람이 이제 명명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 그 초승달이라는 의미는 여기가 이슬람의 땅이기 때문에 초승달이라고 붙인 의미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9세기에 붙인 거니까 문명의 발상 시대를 꼭 초승달로 볼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유럽 문명이 여기서 시작을 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시작을 했다. 이게 이제 비옥한 초승달 시대라고 부른다. 대략 초승달 모양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책으로 한번 더 가보면요.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인 기원전 3,100년경에 이집트 한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의 이름은 메네스였다. 아프리카는 무척 덥고 몇 달씩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다. 식물이 거의 자라지 않는 사막이 많다. 이집트 주변 지역도 바로 그런 사막이다. 이집트 역시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아니지만 나라 한가운데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 물이 부족하지는 않았다. 1년에 2번 상류 지역에 아주 많은 비가 내리면 나일강이 범람하여 나라 전체가 물에 잠겼다. 자, 이집트로 한번 가보죠. 자, 이집트는 여기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아주 다양한 어마어마한 문명의 유적들을 볼 수가 있죠. 뭐 거대한 피라미드도 있고요. 아부신벨 신전도 있고, 여기 룩소르의 신전도 있고, 뭐 장제 신전, 그래서 어마어마한 신전, 피라미드 이런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은 건조지대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프리카, 아시아라고 붙인 사람이 헤로도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온 상당수의 이 앞부분은요,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아프리카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헤로도토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프리카는 이집트, 오늘날의 이집트와 리비아 뭐 이 정도가 아프리카라 할 수 있고요. 저 밑에 흑인들이 사는 곳은 아프리카, 그러니까 원래 의미의 아프리카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집트 땅은 비가 거의 안 오죠. 겨울에만 조금 옵니다. 이렇게 건조한데도 물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부족하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대단한 이 문명이 만들어져 있었느냐라고 하면 이 헤로도토스가 남긴 아주 명언이 있죠.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헤로도토스 시절에는 이 이집트를 아이깁토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이깁토스는 새로 얻은 땅이며
아이집토스. 아이깁투스. 헬라말로 아이깁투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헬라말. 붙인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그 지명 같은 것도 대부분 헬라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헬라말이 무슨 말이냐면 흔히 그리스어라고 흔히 불러요. 근데 제가 이제 왜 헬라라고 부르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어와 헬라는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또 설명을 많이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이집트 문명이 탄생할 수 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그 사진에서 보면 이집트라고 써 있는 곳에 녹색 이렇게 하천이 쭉 흐르죠. 그러다가 은행잎과 같이 생긴 파란 아주 녹색의 초원인, 그러니까 이 농업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 한가운데 인간이 농사를 지어준 아주 축복된 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일강 때문에 이런 문명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나일강은 지구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강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사실 나일강이 수량이 많은 강도 아니고요. 뭐 좀 길이는 좀 깁니다만은 이 특성이 좀 독특해요. 이 나일강은 정기적으로 홍수가 일어나죠. 여기 사진에 보면 그 피라미드 옆에 홍수가 나가지고 이렇게 낙타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20세기 중반 이전까지만 홍수가 있었고요. 지금은 홍수가 사라졌습니다. 위에 상류에 댐을 막았기 때문에 이 홍수가 없어졌고요. 자, 그런데 이 홍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창세기에 41장에 보면 우리 교회 가신 분 좀 아실 거예요. 여기 요셉이란 사람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팔려갔죠. 거기서 이제 재상이 되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꾸죠. 나일강 두 개 이렇게 서 있었는데 7마리 암소가 풀을 뜯고 있었고 야인소 7마리가 나왔다. 그런데 야인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마른 이삭들이 좋은 이삭 7개를 삼켜버렸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합니다. 파라오한테 이렇게 해석을 하죠. 7마리 소는 7년을 말하고 7개 좋은 이삭은 7년을 말한다. 마르고 형편없는 소 그리고 마른 속이 빈 이삭은 흉년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뒤따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창세기 41장에 나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7년에 이 적당한 홍수가 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은 물이 부족한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당시에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보통의 이제 그 대부분의 지구상의 강들은 홍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지금 중국에도 엄청난 홍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날짜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대략 뭐 이때쯤에 일어나긴 해도 언제 이렇게 홍수가 나온다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데요. 바로 나일강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우스라고 하는 별이 아침 동틀 때 저 멀리 보이면 그때 나일강에 홍수가 난다고 합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면 대략 하지경이다. 6월 말에서 7월 초에 홍수가 나기 시작해서 여기 그림에 보면 플로드 오브 나일 있죠? 갑자기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가 여기 줄라이 7월부터 증가했다가 10월 11월쯤 되면 11월 말쯤 되면 정상으로 돌아오죠. 이때까지 홍수가 나고 그러고 나서 이후에는 이 홍수가 지나간 땅을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밀을 심어서 곡식을 재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보통 2번 심습니다. 그래서 봄이 홍수가 올 때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나일강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나일강은 도대체 어떻게 물이 흘러내리기에 이런 홍수가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이 헤로도토스도 이 이유가 뭘까 하고 찾아봤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답니다.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아무도 모르더라. 이제 봤더니 이 나일강은 백나일과 청나일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나일은 에티오피아에서 고원에서 나오고요. 왼쪽에 사우스 수단 있죠? 그 밑에 우간다 있고 빅토리아 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에서 출발한 백나일강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봄 홍수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 블루나일에서 3월 말 되면 제가 이거를 분석을 해봤는데 3월 말 되면 왜 정확한 날에 홍수가 나냐면
이 에티오피아 고원에서 눈 녹은 물이 일시에 홍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홍수가 나서 여기 에티오피아에서 이집트까지 가는데 한 3개월쯤 걸리고, 그리고 그 뒤따르는 또 이 우기가 나오고, 그래서 3월 경우에 이 빅토리아 호수에 우기가 생기고 하면서 이런 홍수가 쭉 이어짐으로써 이 이집트 강과 그다음에 삼각주 지역에 홍수가 일어남으로써 이 땅이 비옥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비료를 줄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염분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의 경작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잉여 생산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왕, 흔히 여기 뭐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들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되고, 이걸 통해서 이 이집트의 대표적인 유적이라 할 수 있는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었던 힘이 됐던 거죠. 자, 이 피라미드는 이 고왕국 시대, 기원전 2800년부터 2300년까지 있었던 고왕국 시대의 쿠프, 그 다음에 카프레, 멘카우레, 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요 시대에 이런 피라미드를 지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집트를 이렇게 고대사를 대충 보면 기원전 2700년 전부터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왕국 시대에 기자의 피라미드가 지어지고요. 그 다음에 중왕국 시대, 테베의 수도를 두었던 중왕국 시대가 있고, 그 다음 신왕국 시대, 여기 이제 태양신 숭배 골짜기로 투탕카멘 이 황금 마스크 발견된 게 요때, 그 다음에 람세스 2세 시대도 요때, 신왕국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 525년에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이제 한 200년 정도 지배받다가, 나중에 이 알렉산드로스가 이쪽에 또 와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지배 시대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유물들은 다 고왕국 시대, 중왕국 시대, 신왕국 시대에 남겨진 유물들이 있다 하는 거죠. 자, 이 피라미드에 관한 건 여기 그 39페이지에 세 번째 줄에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왜 파라오가 그처럼 거대한 무덤을 짓겠는지 궁금할 것이다. 그것은 고대 이집트의 종교와 연관이 있다. 신들 중에는 예전에 지상을 다스렸던 왕도 있었는데 오시리스 신이나 그 부인은 이시스가 그런 예다. 이집트인들에 의하면 태양 역시 하나의 신으로 그 이름은 아몬이었다. 그리고 지하세계를 다스린 신은 머리가 자칼처럼 생긴 아누비스였다. 모든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졌다는 것은 이 파라오가 이 권력이 강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피라미드 앞에 여기 스핑크스가 하나 있죠. 근데 이 스핑크스는요 헬라어로 지어진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요 이 스핑크스는 지평선의 호루스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요 이거를 잘못 지은 거예요. 원래 스핑크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델포이 신전에 어떤 기둥의 꼭대기 위에 올라 있던 스핑크스거든요. 우리 오이디푸스 아시죠? 길 가다가 오이디푸스가 물어보죠. 아침에는 4발로, 낮에는 2발로, 저녁엔 3발로 하는 물어보는 게 스핑크스거든요. 이 스핑크스는 괴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존재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이 스핑크스라는 존재를 보고 나서 여기 이집트에 갔더니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스핑크스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평선의 호루스 신이었다. 이게 오랫동안 이 모래 속에 묻혀 있다가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책으로 내려가서 또 가보면 신전 앞에는 기다랗고 뾰족한 화강암 기둥을 하나 세웠는데 이를 오벨리스크라 한다. 이 오벨리스크가 이집트에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집트보다는 다른 나라에 더 많습니다. 뭐 이탈리아에도 있고, 뭐 프랑스 파리에도 있고, 미국에도 하나 있고, 많이 가져가서 그렇죠. 오벨리스크는 그리스어로 창이라고 한다. 자, 스핑크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신 얘기가 있죠. 오시리스나 부인 그 이시스라고 하는 신의 모습이 있는데 여기 사자의 서라고 이게 여기 파피루스거든요. 파피루스 이게 뭐냐면 무덤에다가 넣어주는
일종의 저승에 가는 영혼들한테 보여주는 이런 책 같은 거예요, 사자에. 그건데, 여기 아누비스라고 하는 늑대머리한 신이 좌측에 있죠? 여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죽은 영혼이고요. 아누비스라고 하는 늑대머리가 죽은 영혼을 데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중간에 저울이 있어요. 한쪽에는 이 죽은 자의 영혼의 심장을 넣고요. 한쪽에서 깃털을 담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 저승에 남아야 되고요. 깃털보다 가벼우면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디로 가냐면 오른쪽으로 쭉 가면 호루스가 데리고 가요. 영혼을 데리고 가서 오시리스가 여기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된다라고 하면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카와 바가 있는데 사람의 인격 혹은 자아인데 이건 죽어도 만약 육체에 그대로 남아있고, 바라고 하는 것은 사람 머리에 새 몸통인데 자유롭게 다니는, 그러니까 저승에 가서 심판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 합쳐져서 부활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부활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육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육체를 보존을 합니다. 그게 바로 미이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부모나 죽으면 이렇게 미이라를 만들어서 보존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돌아올까봐 내장을 다 뜯어내고 이 안에다가 이제 약품을 채워서 이렇게 미이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헤로도토스의 역사 읽어보면 이렇게 미이라를 만드는 방법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안 나오네. 책이 없구나. 미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존을 했다는 거죠. 여기 있네요. 40페이지 중간에. 이처럼 이집트의 종교는 이처럼 기묘한데 그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과 몸에 관한 특이한 믿음이다. 그에 따르면 죽은 사람의 영혼은 몸을 떠나지만 나중에 다시 몸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죽은 사람의 몸이 썩어버리면 영혼도 존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 이집트인들의 믿음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 영혼이 들어갈 수 있는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미라를 만들었다. 여기 사진에 보면 고양이도 있고요. 예, 개도 있고 이렇게 미라를 만들어 줍니다. 혹시 이집트에 관한 유물 전시회 가보면 미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영국 박물관에도 꽤 많이 있고, 이 사진은 제가 영국 박물관에서 찍은 건데요. 미라를 가져간 유럽인들이 굉장히 많죠. 19세기에 많이들 가져갔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미라를 만드는 방법, 요건 이제 헤로도토스가 자세하게 기록한 거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41페이지에 6번째 줄에 가면, 자, 거대한 규모의 석상과 화려한 색채의 멋진 그림들에서 우리는 이집트인의 생활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의 그림은 정확하지도 자연스럽지도 않지만 말이다. 현실에서는 앞뒤에 걸쳐 있는 사건이나 사물이 이 그림들에서는 대개 병렬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인물의 모습도 종종 부자연스럽다. 몸은 정면을 향하고 있는데 손이나 발은 다리미로 다린 듯 측면을 내보인다. 자, 그것이 뭐냐면 요 그림입니다. 요 이집트의 그 무덤 안에 있는 벽화들이 이렇게 오늘날까지 남아있는데요. 이 그림들을 자세하게 보시면 몸의 자세는 분명히 측면이죠. 그런데 눈, 그 다음에 가슴 이런 것은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눈 같은 경우는 옆모습이 아니라 정면 모습이죠. 이거를 미술사에서는 정면성의 원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 바로 병렬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부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이집트의 고유의 회화 방식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중간에 무덤에는 이처럼 다채로운 그림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주 작은 그림들이 상하좌우로 쭉 이어져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그림들은 부엉이나 남자 깃발, 천막, 풍뎅이, 모양의 선이나 나선형태기도 아니다. 이것들은 그냥 그림이 아니라 이집트인들의 문자이다. 이러한 문자를 상형 문자라 한다. 상형 문자는 독일어로
헤글로리페, 영어로는 하이글로리피라 하는데 그리스어에 유래된 이 말들은 원래 성스러운 기호를 뜻한다. 자, 요걸 보죠. 요게 요게 이집트의 흔히 상형문자라 부르는 문자들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상형문자는 중국의 한자를 상형문자라고 하죠. 그림을 그대로 표현한 걸 그림에서 나온 문자를 상형문자를 한다면 이 이집트의 문자는 상형문자가 아니라 신성문자라고 설명하는 게 맞을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이 책에서도 성스러운 기호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뭐 비둘기도 있고 뭐 그릇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글씨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상형 문자가 아닌 신성 문자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집트 역사를 고왕국 시대, 중왕국 시대, 신왕국 시대, 그 다음에 람세스 2세가 뭐 어떻게 활동을 했고, 뭐 카데스 전투에서 히타이트 어떻게 싸웠고, 이런 이야기들을 전부 이 벽화의 이 문자의 해독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이집트에 관한 기록은 헤로도토스가 가장 중요한 기록이었고, 그 다음에 구약성서의 일부 모세 이야기 남긴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역사 시대에 있었던 거 다 그러니까 사라진 거거든요. 말하자면 전해지지 않았던 건데, 자, 19세기 이후에 이 신성 문자를 해독함으로써 이집트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됐느냐? 바로 이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는 돌이 발견이 됨으로써 알게 된 거죠. 자, 43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작업은 약 200년 전에 시작되었다. 이 문자 해독은 어떤 대상을 그리스 문자, 상형 문자 그리고 또 다른 이집트 문자로 표기한 돌이 하나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거를 이 알렉산드리아 근처의 로제타라는 곳에서 나폴레옹 군대가 이 돌을 발견을 합니다. 그랬다가 이 돌을 영국인들이 이제 빼앗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영국박물관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데 이 돌을 자세하게 보면 맨 아래쪽에는 그리스 문자가 있고요. 중간에 민족 문자가 있고 맨 위에 신성 문자가 있죠. 자, 이 벽화에 있었던 신성 문자가 있고 그다음에 민족 문자는 요 로제타 스톤이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 프텔레마우스 시절에요. 기원전 2세기, 3세기 경에 이 프텔레마우스 왕의 업적을 이렇게 알리기 위한 공적비 같은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다른 문자로 이렇게 기록을 했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인 샹폴리옹이라는 사람이 요 그리스 문자부터 해석하고 그 다음에 민족 문자를 해독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신성 문자까지도 해독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프톨레메우스 시절에는 이 신성 문자는요, 이 사제들만 쓸 수 있었고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새 문자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게 발견이 됨으로써 이 이집트의 역사를 우리가 해독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아주 고마운 돌이기도 하죠. 자, 뒤로 넘어가면 45페이지의 중간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바꿔보려 한 사람은 어느 파라오였다. 기원전 1370년경에 살았던 이 파라오는 좀 특이한 인물로 이크나톤이었다. 1370년이면 신왕국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신왕국 시대 파라오 중에 한 명이 이크나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여러 신을 모시는 이집트의 종교와 신비한 풍습에 의심을 품고 자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다. 신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 신은 밝은 빛 속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고 존속시키는 태양이다. 고로 그대들은 오직 태양신만 경배해야 한다. 이 역사에 남은 종교개혁을 했던 최초의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까? 당시까지는 뭐 태양신, 강해신, 뭐 온갖 신들이 이렇게 다 모시는 다신교 사회였는데 이크나톤 이 파라오는 태양신 아톤신만을 유일신으로 모셔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죠. 그리고 거기 가서 유일신 사상을 추종하도록 백성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일종의 종교개혁을 했을까요? 당시에는 이 다신교의 사제들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좀 잡을 필요가 있었어요. 파라오의 권력을 가지고 사제들을 좀 누르고, 그 다음에 사제들한테 몰리는 돈, 이것들을 좀 자신한테 돌렸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신도시를 짓고 그 신도시에서 아톤신만 모시도록 강경하게 주장했던 거죠. 여기 사진에 보면 여자 얼굴 있잖아요. 이게 네페르티티라고 하는 이크나톤의 왕비죠. 요거는 베를린 박물관에 있는데요. 독일 사람들이 절대 이집트 사람들이 돌려달라고 주장을 하지만 절대 안 돌려주는 아주 귀중한 유물이기도 하죠. 여기서 이 아크나톤의 유일신 사상 이야기에서 아마도 모세가 유대 민족을 이끌고 시나이 반도로 건너가게 된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크나톤의 시대가 1370년경이고 이 모세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끌고 간 게 한 1250년, 뭐 대략 이 정도,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유일신 사상의 생각이 이크나톤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해석들이 요즘에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집트 문명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나일강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강이 있죠. 나일강은 7월부터 10월까지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강 주변과 삼각주에 엄청나게 풍요를 줍니다. 그럼으로써 잉여 생산물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 잉여 생산물로부터 파라오라고 하는 강력한 군주가 기원전 2700년부터 이 페르시아에 점령될 때까지 이 힘을 쓸 수 있게 되었고, 그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오늘날 피라미드를 비롯한 많은 유적지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물론 이 땅이 건조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유물들이 많이 남게 된 이유도 있고, 또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겨진 이유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집트 시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이 유럽에 준 영향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리스 신화입니다. 헤로도토스도 이 자신의 책 역사에서 그리스 신화는, 그리스의 신들은 대부분 이집트에서 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모티브를 따다가 이름만 좀 바꿔가지고 그리스 신화가 만들어진 경향이 상당히 있고요. 그 다음에 영혼 불멸설, 그 다음에 저승 개념이 이집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할례를 했다고 헤로도토스 말하고 있고요. 영혼 불멸설을 믿은 최초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 불멸설이 나중에 플라톤한테도 가요. 플라톤도 영혼 불멸설을 믿었고요. 그런 것이 나중에 기독교로 가고 오늘날까지도 영혼은 죽지 않고 저승에 갔다가 뭐 여기 이집트에 하면 뭐 심판을 받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불교에서는 그 어쨌든 영혼이 불멸을 함으로써 윤회를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메소포타미아에는 영혼 불멸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영혼이 저승에 간다, 이런 개념도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 또한 이집트의 예술품 이런 것들이 그리스로 많이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신전 건축도 그리스의 신전 건축하는 데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죠. 많은 그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이 헤로도토스나 뭐 플라톤이나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집트에 가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고대 이집트 문명이 유럽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